3장은 이제 간물주라는 그 단어를 이어받아서 조선 간물주의 나라가 되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그 밑에 있는 소제목이 국유화와의 뜨거운 안녕. 이게 금방 시작하자마자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네, 뭐 그렇게 많이 이 책이 좀 시기를 왔다 갔다 하는 면은 있습니다. 시기별로 뭐 세종 때는 이랬고 뭐 세조 때는 이랬고 이렇게 시기를 따라가면서 설명한다기보다는 약간의 이제 타임머신 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설명하는 그런 경향이 없지는 않은데 어쨌든 간에 책이 지적하고 싶은 바는 분명한 것이죠. 조선이 그런 원대한 이상에 의해서 출발했지만 뭐 금방 이 사유화라는 어떤 이건 뭐 나중에 또 말씀드릴 텐데 이 책 보다 보면 조금 희망을 품고 뭐 미래로 나아가는 시민을 위한 역사책이라고 뒷표지에 써 있는데 희망이 이제 없어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 아무리 이거 뭐 하려고 그래도 조선시대도 이랬구나. 그러니까 안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또 드니까 아무튼 근데 금방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토지대장의 완성이라는 또 다른 소제목이 있고 여기 토지사유화 QED QED가 뭔지 아셨어요? 뭡니까? 전 이게 무슨 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요즘에 사용되는 무슨 약자 같은 건 줄 알았는데 게임 용어인가? 무식해가지고 좀 전에 인터넷 찾아보니까 이게 무려 라틴어입니다. 심지어 발음도 못하겠는데 아이고 이 장난 아니네 이거. 뭐 증명 다 했다. 증명 완료. 아하. 이게 뭐 쿼드 에랏인가요? 데몬스트랜덤? 뭐 이런 하여튼 멋진 뜻이라고 합니다. 어차피 라틴어다. 증명이 다 끝났다. 그래서 토지 대장이 완성됐다는 것은 토지 사유화가 완료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15세기 후반에 이 에피소드들이 나오면서 이제 조선이 어떻게 하다가 간물주의 사회가 되었는지를 설명을 쭉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조선시대에도 이런 문제를 인지하지 못한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 일부에 중후반부에 여러 차례 등장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양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존재하고 있었던 토지의 소유 관계를 한 번 더 명확하게 하고 토지의 크기를 다시 한번 측량하는 방식으로 토지의 불평등한 소유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초기화하는 작업들을 잊을만 하면 계속했다라는 것인데 사실 이 과정에서도 또한 권력이 개입되면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땅의 크기를 뭐 과소하게 또한 혹은 과대하게 평가하는 권력의 개입들이 있었던 것이고요. 또한 중간에 한 차례 조선 사회를 한번 리셋하는 거대한 이벤트가 있었는데 그게 뭐 임진왜란이나 병자호란, 정묘호란 등의 이벤트가 있었죠. 이 이벤트를 거치면서 조선이 소유하고 있었던 경작 가능한 토지의 크기가 크게 줄어들게 된다는 말이죠. 따라서 이 이후에는 새롭게 경작 가능한 토지를 확보하고 그러니까 개간을 장려하는 것이 국가적인 과제가 되는데 또한 이 과정에서도 권력의 문제가 개입하게 되면서 또한 토지의 불평등이 심화됐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런 이벤트들이 누적이 되면서 결국 어떤 시점이 되게 되면 이 토지 불평등의 문제는 손쓰기가 어려운 수준으로까지 커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고려 말에 신진 사대부들이 그렇게 비판했던 문제들, 그러니까 토지 소유의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국가적 위기까지 초래하게 되는 상황이 결국 조선 후기에도 다시 한번 반복되더라는 것이죠. 이 중간에 보면은 약간 다른 얘기지만 그 상속 제도가 변경되는 맞습니다. 그런 장면 나오죠. 맞습니다. 토지가 땅 크기라는 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계속 늘어나고 토지는 뭐 제한적이고 개간을 한다 해도 그 증가의 폭이 인구 증가의 폭을 따라가지는 당연히 못하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말씀 나눈 것처럼 어쨌든 토지가 뭐 사유화되고 세습이 되고 하는 그 과정이 조선시대 전반기 내내 이제 진행이 되고 전쟁 거치면서 더욱더 그게 심해지는 과정들을 책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보다 보니까 점점 그 양반 한 명의 양반이 갖게 되는 땅의 그 사이즈가 너무 조그매지는 거예요. 맞습니다. 아버지가 뭐 한 100평, 뭐 10,000평 갖고 있으면 애가 한 아들이 4명, 5명 되면 당연히 공평하게 나눠주면 말이죠. 그 땅이 조그마해지고 또 그 사람이 또 애를 낳고 하면 사실 한 2세대만 걸쳐도 그 가문이 갖고 있는 그 땅의 뭐 사이즈 전체 가문으로 보면은 비슷할 수 있겠으나
어쨌든 그게 개인으로 보면 되게 작아지는 거니까 그렇죠. 어느 시점부터는 이제 장자 상속이 일반화된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조선 전기 정도만 해도 남녀 균분 상속이 일반적이었는데 어느 시점부터는 장자에게 상속분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상속 관행이 바뀌었다고들 얘기하잖아요. 거기에는 이런 토지의 문제가 개입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예전에 읽었었던 그 유유의 귀향이라는 책, 그 책은 사실 뭐 스릴러죠. 스릴러고 그 유유라는 장남이 집에서 가출을 했는데 네. 뭐 동생도 유연이라는 이제 동생이 있고 그 유유가 가출했다가 갑자기 나타나죠. 유연이랑 만났는데 유연 이 동생이 보기에는 뭐 7, 8년 만에 만났으니까 그렇죠. 뭐 그 사이에 얼굴이 변했으면 얼마나 변했겠어요. 성인이 된 이후에 집을 가출했다고 하니 근데 형 얼굴이 다른 거야.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 사람 사기꾼이다라고 하고 이제 관아에 신고를 하는 과정이 있었고 그 유유가 이제 감옥에 잠깐 갇혀 있으면서 구치소에 있으면서 이제 조사를 받고 있던 와중에 사라지죠. 그리고 그 유유의 부인이 그러니까 이제 가출하기 전에 이미 결혼을 했었기 때문에 그 부인이 관아에 신고를 합니다. 이건 유연이 동생이 형을 죽인 것 같다. 집안 재산을 형이 나타나면 재산을 형한테 다 뺏길 것 같으니까 죽인 것 같아요라고 이제 고발을 해서 유연이 이제 고문을 받다가 뭐 고문에 못 이기고 자백을 하고 거열형을 받고 이제 처형을 당해서 죽죠. 근데 알고 보니까 유유가 안 죽었어. 살아있어. 네, 그러니까 유유네 집안이 원래 대구에 있었는데 저기 뭐 어디 함경도인가요? 평안도인가요? 뭐 저 북쪽에 살고 있었어요. 그게 뭐 또 하다가 한참 있다가 밝혀져가지고 유유가 또 잡혀오고 그럼 그때 나타났던 사라졌던 유유는 또 누구야? 뭐 이러면서 지금 뭐 말씀드리면 전혀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되실 텐데 그러면서 이제 그 한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는 그 과정들이 그 유유의 귀향에 설명이 되어 있고 과연 그때 나타났던 유유가 저때 나타난 유유와 같은 사람이냐 아니냐부터 시작해서 유연은 그러면 유유를 정말 죽였느냐 안 죽였느냐부터 굉장히 여러 가지 질문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책을 유유의 귀향이라는 책을 쓰신 권내영 교수님이 그 책에서 하셨던 얘기는 이 모든 그 난리법석과 우리가 갖게 되는 이 질문들이 살인사건이라고 의심되는 어떤 집안의 사건에 대한 우리의 질문들이 조선 전기였다면 전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렇죠. 그게 바로 이제 이 상속 제도의 변화 때문인 거죠. 조선 후기로 넘어가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장자한테만 상속을 하니까 그렇죠. 뭐 동생이 뭐 형의 재산을 노리고 말고 할 리가 없었던 것이고 형이 만약에 가출을 하거나 죽었어. 그러면 그 집에 뭐 양자를 들이든 그 집에 아들이 있으면 그 집에 아들이 재산을 물려받게 되는 것이지 뭐 둘째한테 재산이 갈 일은 없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제가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 이재라고 하는 그 사위, 집안의 사위도 등장하거든요. 근데 그 사위도 이제 재산 노려서 뭐 이런 음모를 꾸몄다라고 해가지고 나중에 또 처벌을 받고 죽는데 뭐 그럴 일도 없었다는 거죠. 남녀 균등 상속 같은 것들은 아예 사라지고 없었을 테니까 조선 후기가 되면.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재산 분쟁을 의심해서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고 뭐 고발을 하고 한 거였다면 이건 조선 전기의 균등 상속 문화가 남아 있을 때였기 때문에 가능한 사건이었다. 뭐 이런 설명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내용이 중간에 나와서 장남 테익시로 해가지고 중간에 아주 제목이 그래서 그 내용이 있어서 예전 책 읽었던 게 한번 생각이 났었고 이와 관련해서 또 얘기해 볼 수 있는 책은 저희가 예전에 읽었던 이순구가 쓴 조선의 가족 천개의 표정 같은 책에서도 이런 상속 관행의 변화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서 무슨 내용이 나오나요? 비슷합니다. 조선에서 이런 이제 상속 관행의 변화. 그러니까 그 책은 조선시대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다루고 있는데요. 그와 함께 장자 상속 관행이 자리 잡아가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 책과 거의 동일한 내용이긴 한데요. 조선 전기에는 남녀 균분 상속의 전통이 유지되었다가 이후로 갈수록 장자에게 상속분을 몰아주는 형태가 이제 고정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이 책에서 말한 것처럼 한정된 토지를 어떻게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줄 것인가 하는 문제가 대두됐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와 함께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거는 뭐 서자들의 운명 같은 것들이죠. 그러니까 그 조선 전기만 해도 서자들에게까지 이제 관료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관직의 문이 열려 있었지만
조선 후기로 갈수록 그런 경제적인 여유라고 할까요? 그런 게 줄어들게 되면서 장자, 특히 이제 특정한 남자 후손에게만 관직의 문이 열리게 되니까 서자나 얼자들은 이제 그런 관직 진출의 희망이 점점 좁아지게 되고, 그래서 점점 간의 경제 경영을 하는 쪽으로 집중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전부 다 사회 전체적인 부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고 그 책에서도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럼 이 책의 일부에서 설명하고 있는 그 땅에 대한 문제, 네. 어떻게 좀 정리를 하면 좋을까요? 일단 뭐 크게는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사람의 문제를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해관계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사람이 그 제도를 개혁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가 하나가 있고요. 또한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도 사람의 문제가 또 있는 거죠. 자꾸 어떤 예외와 특권을 허용하게 되면 그것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점 커져가게 되고, 또한 그것이 그 체제를 유지하는 또 하나의 이제 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근본적인 개혁을 방해한다거나 제도의 원칙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측면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좀 헷갈리는 부분이 이게 뭐 철학적으로라고 표현을 이제 하셨습니다만은 토지의 사유화라는 게 유교 사회에서는 어렵다, 안 된다. 뭐 조선의 어떤 그 건국을 했던 정치 철학자들이 모든 땅은 왕의 것이고 뭐 하는 사상을 가지고 나라를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무슨 대단한 그 저희가 뭐 성리학을 유교를 버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이렇게 속절없이 그 토지의 사유화가 이루어질 수 있었는가 하는 궁금증이 좀 들기는 하더라고요. 모르시는 모양이죠? 고개를 끄덕이고 가만히 있으면 어떡해. 알려줘야지. 알려줘야지. 안 배웠어? 그럴 때? 그게 물론 이제 우리가 정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러니까 철학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뭐 왕토 사상도 있긴 있지만, 결국 문 닫고 집에 들어가면 이제 보통의 아버지, 보통의 엄마, 보통의 아들이 되게 되면 결국 우리 집, 우리 가족의 이해관계와 그 왕토 사상이 충돌할 때는 누구나 다 고민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는 그거를 이 책이 그 개인의 문제, 뭐 개인의 욕심 이렇게 치환하는 부분이, 물론 당연히 그거는 적절하게 지적돼야 되는 부분인 건 맞는 것 같은데, 뭐 조선은 법에 의해서 통치됐던 나라라고도 하고, 특히나 이제 철학적인 어떤 기반 위에서 나라가 운영되는 뭐 그런 어떻게 보면 되게 독특한 체제인 거잖아요. 근데 법도 있고 철학도 있는데 실제 세상이 그것과 전혀 다르게 돌아간다는 것은 어떤 개인의 무슨 일탈과 뭐 부정부패한 정치인의 뭐 이런 것들만 가지고는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 것이 아니냐. 뭐 예를 들어 행정력의 부족. 그러니까 나라의 자원이 그만큼 부족했기 때문에 전체 땅덩어리, 그러니까 한반도의 그 토지를 그 왕의 소유니까 다 관리를 할 수 있었어야 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철저하게 이거를 관리를 해서 이거는 절대로 사적 거래는 허용을 안 해주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있었어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조선 초기에 그런 정신이 살아 있었고 뭐 그걸 개혁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법안들도 무슨 법 해가지고 이제 도입이 됐었을 거라고 하면은 토지의 사유화가 그 사이에 끼어들 틈이 이제 없었어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던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이 책에서 제대로 아주 정치하게 다루고 있지는 않은데 좀 개인적으로 궁금하다는 생각을 이 조선의 토지 관련된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너무 그냥 유야무야 막 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서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그러면 이제 고민해 볼 문제는 이제 그런 문제들을, 그러니까 누적되어 가는 혹은 시기마다 계속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적인 수단 혹은 정책적인 노력이 있었느냐를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어느 시대에나 이 사람의 문제라는 건 항상 있기 마련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도의 틈을 비집고 나가는 사람의 존재는
사실 뭐 어느 시대, 어느 세상에나 늘 있기 마련인데 이제 그런 식으로 발생하는 제도적 일탈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적인 노력이 있었느냐라고 물어보면 조선이 그런 제도적 일탈, 뭐 개인적인 일탈을 몰랐던 것 같지는 않고요. 또 그걸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인 수단이 또 없었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조선이라는 나라가 처음 시작부터가 고려에서 누적되어 있었던 토지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어떤 과업으로 삼았고, 그로부터 불과 몇십 년 뒤에 이런 그 노력이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여러 일탈들에 의해서 모순이 누적되자 또한 새로운 토지 제도를 도입하게 되고요. 또한 잊혀질만 하면 양전이라는 이름으로 토지의 소유 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측량을 새로 하는 사업들이 계속 이루어져 왔다라는 거죠. 물론 그 과정에서 완벽하지 않았던 부분들은 존재하긴 하겠습니다만은 그런 사람으로부터 비롯할 수 있는 여러 문제들을 인지를 하고 있었고, 그로부터 비롯되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여러 노력들이 존재해 왔다는 것은 좀 이야기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고요. 또한 그런 식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조선이라고 한 나라가 몇백 년 동안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왔던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정도로 1부를 네. 정리를 한번 해볼 수 있겠다. 네. 이 책의 1부와 2부가 거의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제 쭉 쓰여졌기 때문에 네. 저자가 갖고 있는 문제의식에 대한 뭐 독자로서의 궁금증 이런 것들은 또 책 소개 다 끝나고 나서 네. 한번 또 들어보는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